오늘 강의의 핵심은 결국 실존 철학에서는 사람의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거겠죠. 사람이 뭔지 오늘은 좀 이론적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는 우리 이렇게 물어도 되는 걸까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도 괜찮은지,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가능한지, 또는 그런 물음의 방식이 잘못됐다면은 그럼 어떻게 물음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들은 어땠는지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논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서양 철학 2500년의 그 역사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은 역사를 갖고 있죠. 그 역사라는 것은 당시 최고의 천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각고의 노력 끝에 평생을 걸려서 만들어낸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은 아닙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교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제 설명이 전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히포케이메논, 그 다음에 수브스탄티아, 그 다음에 이제 서브젝트라는 이런 세 개념을 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과연 사람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요? 전 왼쪽 그림을 좀 더 좋아하는데, 저런 물음표를 짊어지고 살죠. 우린 달팽이인데 우리가 들어가 사는 집은 우리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우리의 끝없는 물음의 짐을, 무게를 짊어지우고 있죠. 우리 물음이라는 달팽이 집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달팽이처럼 쪼그라들지 않고 자유롭고 또는 나름대로 해방감, 평화를 추구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확장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저렇게 더불어 한 울타리를 이루어주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무거운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짐을 함께 덜어주죠.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두 가지의 차원, 홀로 됐을 때의 저 외로움에 붕괴되는, 무너지는 나의 모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의 저 가벼움, 이 둘을 이제 비교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왼쪽 그림만 가지고 묻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은, 이런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고 물어보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우리에게는 필수적인 조건일 텐데요. 물음이 이제 무엇이라고 물어지는 순간 왼쪽으로 방향이 잡히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왼쪽으로 나라는 이제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요구하는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어떤 마지막 알갱이를 찾으라고 요구하는 게 무언 물음이기 때문에, 이런 무언 물음이 무너지게 된 데에는 이런 언어에 아주 거대한 틀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예로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잠깐 쉬는 표시를 해뒀는데, 그냥 쉬는 겁니다. I love 한 뒤에 쉬는 거죠. I love. 근데 뭐라고 할까요? you라고 할 수도 있고, him, it, things.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거는
I love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I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어라고 이해한다면은 동사는 주어의 어떤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이제 유러피언 계통의 언어에서는 주어와 주어의 행위를 모든 말의 밑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행위의 대상이 세계가 되는 거겠네요. 다른 사람을 포함한 세계 전체가 하나의 주어, 나라는, 뭐 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일 수도 있지만은 한 주어의 모든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X라고 말할 수 있는 변수는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완전히 대립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동사적인 어떤 매개를 거쳐서 이 세계 전체는 내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객체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주어인 사람이 상당히 자율적 주체로서, 책임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자기중심적으로 이 세계를 해석하게 되더라 라는 단점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식 사고방식의 밑바탕에는 이런 인도 유러피언 언어가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 주어중심적인 이런 가치관, 세계관, 해석관이, 존재관이 깔려 있다라고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해석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양의 철학 역사를 다 이걸 가지고 해체해 보면은 정말 잘 들어맞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이따 하나하나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두 번째 우리말로 보면 알타이 어족이라고 우리가 구분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확실히 증명된 바는 별로 없고요. 요즘 이제 와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알타이 어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논란이 분분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형태적으로나 구문론적으로나 또 의미론적으로 I love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나는 너를 하면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는 동급입니다. 또는 관계야. 나와 너는 관계인데, 이런 관계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토시, 조사를 통해서 관계를 좀 명료하게도 할 수 있는데 빼도 됩니다. 나, 너, 그 다음에 뭘 쓸까요? 말하는 사람 마음이지 뭐. 나, 너,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네. 나가 목적어일 수도 있습니다. 나, 너, 나를, 너는 사랑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주어냐 결정할 수가 없네요. 나와 너는 하나의 관계로서 묶여 있습니다. 매듭인 거예요. 그 서양에서의 언어는 주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달라붙는 형태, 프리디케이션, 달라붙이는 거, 서술이라는 방식으로 설명이 되지만 우리말로는 풀어내기 방식이 되네요. 그래서 나와 너의 관계를 나는 지금 사랑이라는 관계로 묶어주었다, 풀어냈다, 이렇게. 그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전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서양 철학은 이렇게 전개가 왔군요. 바로 이러한 서양 철학의 이런 폭력성, 자기중심성, 이것에 반발하고 나온 게 바로 실존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오랜 역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해체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과정이 해체가 되지 않았으면은 서양의 제국주의는 아직도 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존 철학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에 관한 철학이었던 것이 아니고, 서양 철학 2500년의 그런 제국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주체중심적인 이런 철학을 근본에서부터 흔들었고 그 새로운 물음을 던져주었던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오늘날 글로벌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었던 겁니다. 문화와 제가 요즘 융합이라는 것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연구를 좀 한다고 해야겠네요. 이제 공부 단계는 좀 넘어섰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융합은 정치 구호처럼 들려요. 실제로 융합이라는 데 관심이 사람들이 없고 융합의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융합은 결과를 중시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중시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과정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로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양을 우리가 크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양 교육을 60년대부터 쭉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해체하고 넘어서고 있는 그런 교육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를 내재화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계론적 사유방식을 크게 후퇴시키고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죠. 반면에 서양은 자신들의 이 주체중심주의를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화, 융합, 평화 이런 식으로 보다 다원주의적인 또 관계중심적인 사유를 펼쳐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전통을 좀 더 중시하면서 서양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을 적절히 잘 이제 결합을 시켜야 될 줄 압니다. 여긴 좀 빠르게 넘어갈 텐데, 자, 고대 그리스가 모든 서양 문명의 발상지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문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양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히포라는 말은 밑에란 뜻입니다. 히포. 케이마이, 던지다, 놓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I love you에서 무엇이 밑에 놓여 있는 건가요? I가 모든 것에 밑에 놓여 있습니다. 뭐에? love, 행위라는 거하고 객체, 대상의 밑바탕에는 I가 놓여 있다. 밑바탕을 찾고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람은 늘 주어 자리에다 놓고 싶었던 거야. 사람은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또 우리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고 사람과 자연, 사람과 신 수많은 관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데 이제 서양의 어법에 따르면 사람은 늘 주어 자리에 놓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세계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보면은 우리 사람 동양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자를 해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를 의자로 만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의자를 끊임없이 적어도 4가지 정도로 해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게 뭐겠어요? 의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쉬운 거는 모양을 알려주는 걸까요? 아니죠. 목적을 알려주는 거죠. 목적. 의자가 뭡니까? 앉기 위한 도구다. 도구. 앉기 위함이란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무엇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사람의 행동, 사람이 행동할 때의 행동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 제작자. 이 세계 전체는 여기 들어와 있지 않지만은 의자라는 하나의 이런 사물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작인, 만든 사람으로서의 제작인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는가? 목적. 이것은 이제 고상하게 형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앉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모양을 만든 거죠. 모습, 모양 또는 이제 그 모델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앉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모습이 어떤 걸까요? 이걸 형상이라고 한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의자를 이해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진료라는 것은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무엇이란 물음은 이렇게 어떤 하나의 사물로부터 형상과 진료 그것을 이루고 있는 원인들을 이제 밝혀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철학자들이 처음에 택했던 방식은 이렇게 사물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스어의 이제 주어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됐네요. 주어라는 게 뭐냐? 수어, 프리말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수어의 밑바탕에 놓인 것. 그러니까 주어라는 게 아까 이제 히포케이메논이라고 말했던 거 있죠. 히포케이메논은 밑바탕이란 말도 되고, 주체란 말도 되고, 기체란 말도 되고, 주어란 말도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히포케이메논이라고 한 낱말로 쓰였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번역하고 저렇게도 번역하고 예를 들어서 요즘 컨버전스라는 말을 융합이라고도 번역하고 통합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통섭이라고도 번역하고 뭐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히포케이메논이라는 한 낱말로 쓰였던 것을 밑바탕이라고도 하고 주어라고도 하고 주체라고도 하고 실체라고도 하고 개체라 수많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번역을 할 테니까 원어는 히포케이메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로의 밑에 놓인 거, 다시 말하면 모든 수로가 놓일 수 있는 근본 자리, 그것이 주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거 제가 이제 정식화한 건데, 사람은 물을 줄 아는 자이다 이렇게 한 말을 했을 때 물을 줄 아는 자라는 것은 과연 사람에 덧붙여지는 걸까요? 그러면은 사람만 물을 줄 아는 자는 아니겠죠. 자, 물을 줄 아는 자가 있고 사람이 있다면, 자, 여기 은이란 말을 썼네요. 자, 은 대신 이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물을 줄 아는 자이다. 사람이 있고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고 강아지가 있다. 그럼 그 가운데 물을 줄 아는 자는 누구죠? 이렇게 물으면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여러 개의 주어진 원소가 있을 때 그 원소 가운데 물을 줄 아는 자를 대표하는 것, 요것을 콕 집어 말할 때 이를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은 이렇게 하면 사람은 먹을 수 있고 사람은 잘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성질들을 쭉 늘어놓을 때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이라고 우리가 우리말로 썼을 때는 물을 줄 안다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수많은 것 가운데 하나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어법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사람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수로들은 전부 범주라고 이해가 됩니다. 범주.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큰 차원이 구분이 됐습니다. 하나는 주어의 차원이 있고 수로로 대표되는 범주의 차원이 있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의 주체 개념이라는 것은 수많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는, 그리고 그 범주들을 갖고 있는 빨강, 파랑, 색깔 또는 소리, 딱딱함, 성질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모두 덧붙여 갖고 있는 어떤 것, 이것을 이제 주어라고 표현을 했네요. 두 번째는 뭐 이것이 이제 글에서의 주어는 곧바로 사물에서의 실체 개념으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밑바탕은 히포케이메논입니다. 우리 집에 지금 이 군자란이라는 건데요. 정말 고마운 꽃이에요. 겨우 내내 뭐 물도 별로 안 주고 그냥 베란다에 내놓고 방치를 했는데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은 잘 피워. 그리고 이쁘고 그리고 오래가고 꽃이. 자, 그러면 이 성질이라는 것의 밑바탕으로서의 주체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문장에서의 주어는 수로들이 덧붙여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사물로 오면 굉장히 쉽겠네요. 사물의 경우에는 그 수로에 해당되는 것, 딱딱함, 아름다움, 붉음, 그죠? 소리남, 이런 것들, 이 수로에 해당되는 것들을 성질이라고 크발리 어떠하냐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우리말로는 어때가 되겠네요. 좀 낯설죠? 성질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 성질이라는 건 번역어고요. 자, 이 물병은 어떠냐? 그러면 네모나다 이럴 수 있겠죠. 길쭉 네모나다. 그러면은 길쭉 네모남이라는 것이 어떠하다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이 어떠하다에 대한 대답들이 전부 성질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런 성질들을 모두 담고 있는 그것, 그래서 토데티, 이것이라는 것이 바로 뭐 주체다. 쉽네요, 그죠? 자, 주어에 해당되는 것이 사물로 오면은 이것저것 가리킬 수 있는 어떤 주체 개념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질들은 카타, 심베베, 코타,
이런 거 알아두시면 저게 쉽게 설명이 됩니다. 쓰임이라는 거는 뭐 우리 함께 신테시스 종합할 때 함께 덧붙여진 것, 함께 덧붙여진 것, 그건 부수적인 거네요. 본질적인 게 아니겠네요. 떨어뜨릴 수, 나눌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분리할 수 없는 거는 주체고 분리할 수 있는 거는 성질이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실체와 속성, 실체와 성질의 구분은 아주 간단하네요. 덧붙여진 것은 모두 성질이고 덧붙여질 수 없는 것 또는 덧붙여질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은 실체고, 이렇게 단순한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25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복잡했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제지가 되고 또 우리 현상적으로도 설명이 잘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가겠습니다. 프로테 하면은 첫 번째, 이런 말 아시나요? 프로테?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나요? 프로테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우시아라는 것은 믿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은 첫째로 있음, 그냥 명사 형태야. 가지고 있음 하면 가장 좋고요. 첫째로 가지고 있음.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끝까지 쪼개지거나 나눠질 수 없는 것, 본질이네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본질이라는 게 뭐냐?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그 무엇은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그 본질을 찾아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엇 물음과 제가 어찌 물음을 좀 대비를 시켰었는데 기억나시죠? 자, 무엇 물음은 본질 물음이었습니다. 본질을 찾아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찾아내고 있어요? 덧붙여진 거를 원래 떼어내라 이 말이야. 사람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은 사람에게 덧붙여진 것들을 모두 떼어내면 덧붙여지지 않고 첫 번째부터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이 뭘까요? 찾아낼 수 있나요? 혹시 자기한테 있는 덧붙여진 거 다 떼내고 나면 첫 번째로 있는 거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뭐. 어디를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자라나왔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자연의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면은 어디를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인위적인 거죠. 본래 첫 번째인 자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다 과정이기 때문에. 다 연속성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를 첫 번째로 정하는 거는 그냥 우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거죠. 편리에 의한 거야. 태어날 때가 첫 번째인가요? 그럼 태어나는 것도 과정인데 아이가 나오려면 10시간 걸리잖아요. 그럼 어디가 도대체? 머리 나왔을 때? 그럼 뭐 탯줄을 잘랐을 때? 정할 수가 없어. 그건 인위적인 것 뿐이야. 하지만 말의 도움을 빌어서 또 간단한 아주 단순한 정식화에 의해서 떼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 단순한 도구마에 의해서 이렇게 논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으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본질이다.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불변에 대한 영원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세 번째 이제 밑바탕 개념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오늘날 가장 중시되는 거죠. 결국 셋째로 밀렸던 것, 셋째, 넷째로 밀렸던 것이 오히려 가장 중시되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집안에서 보면은 잘난 놈은 시골 같은 경우 잘난 놈은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고, 서울 태생 잘난 놈은 미국으로 가고, 결국은 부모는 누가 모셔요? 못난 놈이 부모를 집은 누가 지켜요? 가장 못난 놈이, 떠날 수 없는 놈이 집을 지키니 효도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이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날은 휠레라고 씁니다. 휠레. 진료라는 거는 이제 밑바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밑감, 옷감, 무엇인가를 만들 때 만들 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재미있게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5원소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당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5가지의 원소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추가되는데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사랑과 미움에 의해서 이 5가지 원소들이 이합지산하면서 이 세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세계의 변화 원리는 바로 사랑과 미움이다라고 쓰면서 원소 개념과 다음에 이제 법칙 개념을 결합하는 이런 이제 그 철학을 전개했는데 그 철학이 그대로 실현된 구현해준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Corbin, it moved. Would you show what you did? Show me what you did. Calm down. Calm down. You show me what you did. Take me a step. Watch step. All right. I was just standing here like this. Okay. And I put my hand on the top like this, and I said, "We're not gonna make it." And that's it. Oh my. 이 대목은 이제 우리의 미래 세대, 미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구의 종말은 언제쯤 올까요? 뭐 알 수 없죠. 예측이 불가능하지만은 그 먼 미래 지구의 그 생존 자체, 우리 인류가 아니고 지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기가 왔을 때 그 지구를 그런 절멸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원소를 찾으라. 이것이 미션입니다. 그 마지막 원소는 터무니없게도 사랑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원소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양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여겼던 4가지 원소를 찾아서 마지막 원소를 거기다 덧입혀야 됩니다. 그 과정에 이제 서양에서 추구했던 4가지의 휠렘, 진료 또는 이 세상을 만들 때 그 만들 감, 이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네요. 그러니까 공기를 말하는 겁니다. Take a stone. Water for water, fire for fire, earth for earth. Go now. Earth. Okay, then. Okay. 자, 2번째는 흙이네요. 3번째는 물. Corbin? Corbin, I'm at. I have no fire. No matches. I see no matches. No matches. I saw smoking. If I knew, my father, you smoke. We need some matches. We need some fire. We are gonna die. Don't breathe. 자, 원래는 이제 물, 흙, 공기라는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양 오행에도 같은 순서로 되어 있죠. 물이라는 것은 모든 신화에서 생명의 근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상징하기도 하고, 물이라는 것은 생명,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오는 근원이라고도 이해했습니다. 변화의 원리는 불이었던 것이죠. 불이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생명의 원리인 물로부터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삶, 바람과 같은 무엇인가 살아나가는 힘의 원동력은 불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 안정된 형태를 갖고 마을 또는 공동체를 구성하려면은 흙이라는 안정된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새로의 이제 변화의 원리로서 바람을 끌고 들어와서 다시 물로 되돌아가는 순환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철이라는 쇠라는 또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죠. Let's go. Wake up. Wake up. It's time for you to work now. Protect life. 네, 해서 이제 마지막 제5 원소를 깨운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사랑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만 제5원소에서 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서 지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외계 집단을 부수는 이런 힘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체 개념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이제 우리가 했는데요. 간단하네요, 그죠? 주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네요. 히포케이메논이라고 했던 주어 개념은 신베베코타라고 하는 덧붙여지는 것들로 이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주어는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고 거기에 무엇인가 계속 덧붙여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주어와 수로의 관계로 이해됐던 것이 사물로 넘어오니까 실체와 속성, 실체와 성질이라는 개념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 떨어뜨려 내지 못했던 거 하나 있었죠. 재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 가지의 주된 주체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중세로 와보겠습니다. 중세는 주로 이제 라틴어로 철학을 하게 됐는데요. 라틴어나 이제 그리스어나 이제 로만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같고요. 또 하나는 어순도 유사하고 성과 수, 격의 통일을 갖추고 있다는 면에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아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는 원래 이제 그 야만족의 언어였기 때문에 언어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고대 그리스어는 상당히 훌륭한 발전된 언어에 반해서 라틴어는 좀 야만족의 언어였습니다. 미개한 언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틴어로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한 200년, 300년 동안의 끊임없는 번역 과정이 필요했어요. 고대 그리스어로 쓰인 모든 학문어들을 법률 체계뿐만 아니라 학문어, 또 문학의 언어, 이런 모든 언어들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해드리는 이런 이제 200년에 300년 정도의 번역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번역을 하고 있나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70년대, 80년대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돈 되는 것들만 주로 번역하고 있죠. 팔릴 만한 것들 또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어 같은 경우 오늘날에는요, 가장 많은 학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저널입니다. 논문들이죠. 이 논문들이 번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논문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평범한 사피엔스 이런 책이나 읽고 있으면은 학문적 수준으로 보자면은 너무 통속적이고 너무 그냥 그 하나마나 뻔한 얘기, 다시 말하면은 최고의 정보는 접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모든 지식정보 사회에서 핵심은 바로 가치 있는 정보를 누가 먼저 갖느냐인데, 가치 있는 모든 정보는 학문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학문은 번역이 안 되고 영어로 직접 쓰이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한국 학자들도 이제 영어로 논문을 쓰므로 한국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급 가치 정보에는 이제 노출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로마 시대 때는 끊임없이 번역을 해서 한 300년 뒤에는 고대 그리스 원전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도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경을 수입해가지고 첫 번째로 한 게 뭘까요? 중국어로, 한자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번역을 다 끝낸 뒤에는 산스크리트를 알 줄 아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이게 이제 중국식, 또 이제 라틴식,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언어를 이제 다 라틴어로 바꾸게 됩니다. 히포케이메논은 수부 스탄티아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대로 번역이 된 게 아니고 뜻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수부라는 말은 뭐 아래 밑바탕이라는 뜻으로 그대로 직역이 된 건데, 문제는 이제 요 스탄티아를 두고 두 가지로 분화가 된 겁니다. 하나는 시스테레라는 것과 하나는 스타레. 스테어 하면 오늘날 응시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그 스테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하고 불변한다 이런 거네요. 두 번째는 서 있다 이런 뜻으로, 이게 첫 번째 뜻으로 쓰였던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서 있는 것, 놓여 있는 것, 던져진 것 이런 뜻으로 쓰였던 것인데, 받아들여다가 두 번째 뜻이 첨가가 됐습니다. 지속하다, 불변한다, 영원한다 이런 뜻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수부스탄티아라는 낱말로 번역된 밑바탕에는 모든 있는 것이 원인 결과라는
이제 요 독일어를 제가 일부러 썼는데 영어 코절 이펙트란 말과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펙트, 에펙투스 자체가 이제 라틴어에서 왔는데 코즈라는 말은 케이스란 말에서 왔습니다. 떨어지다. 그 우연을 나타내는 거네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건 왜 여기 있을까요? 여기 떨어져 있는, 여기 놓여 있는, 여기 자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걸 이제 원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원인일 수가 없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말은 적절치 않고 독일어는 우어사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먼저 있는 것, 먼저란 뜻이에요. 먼저 있던 것, 먼저 있는 것. 여러분이 여기 있게 된 것보다 먼저 있는 건 뭘까요? 집이거나 집에 있다가 왜 일로 왔죠? 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 또 타고 온 방식, 이동 수단들이 있는 것이고 몸이 있어야 돼. 이런 먼저 있던 것과 지금 여기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라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을 전제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우주, 이것은 현재라고 한다면은 과거로부터 온 거죠. 그 미래도 또 이렇게 쭉 이어져 갈 텐데 이렇게 물은 겁니다. 한 사람이 의자를 만들 때 그러면 나무로부터 모양을 갖추고 목적을 갖추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형상으로 나무의 모습으로 만들었죠. 나중에 사라지겠죠. 허물어지겠죠. 이런 과정을 원인 결과로 본다면은 이 우주 전체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엑지스텐츠란 말을 설명드릴 때 신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우주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신의 바깥에 서 있는 것이다. 창조 과정을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인과 결과, 원인과 작용이라는 방식으로 이 세계를 설명할 때 바로 그 작용, 창조 또는 원인 결과의 그런 관계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게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네. 아하, 세계관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세계가 바로 창조라는 관점에서 이해되다 보니까 이 세계, 창조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 그러면은 신이 되거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요. 아까 의자가 왜 여기 있게 됐어요? 의자가 왜 제작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사람이 앉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럼 앉고자 한다는, 앉기 위함이라는 이 목적이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제작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계가 이해되니까 이 스부, 밑바탕이라는 것이 갑자기 정신 또는 목적을 창조하는 자, 신, 또 인간에게로 넘어온다면 인간의 정신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태는 유사해 보이는데 세계관이 달라지는 바람에 그 형태가 다르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세 라틴 세계에서는 수부를 두 가지로 이해했었는데 첫 번째는 자, 세워놓은 것, 다시 말하면 이제 에세 아세라는 걸 꼭 써놓으세요. 에세 아세.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기 목적, 자기를 위해서 의자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행위하는 그 자존적이고 자립적이고 저 홀로 있게 되는 그 실체 또는 주체는 어떤 성격을 갖는 걸까요? 어떻게 있나요? 그거를 한마디로 에세, 아세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자신으로부터 있는 자. 그 자신으로부터 있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에세는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에세, 있음. 담배 이름이기도 하죠. 에세. 타임리스 타임. 담배 이름 짓는 사람이 철학가를 나와서 그래요. 전부 그냥 철학적 이름만 갖다 붙였습니다. 담배는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사르트르는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인의 눈은 나의 자유를, 옥죄는 감옥과 같다. 타인과 마주하고 있으면 나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배 연기로 타인의 시선을 좀 가려야 된다. 나의 자유를 보호하기, 사생활 보호네, 그죠? 이 자유라는 개념이 강조될 때 사람들은 뭔가 자꾸 가리고 싶어, 사생활을 좀 가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가리는 자기 보호로서의 자유보다는 과시,
자기를 드러냄으로써의 자유를 좀 더 선호하고 있죠.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뭐 같이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데,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유도 필요한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 중세에서는 자기로부터 있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했어요. 자유네요. 내가 원할 때 먹고 마시고 자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체라는 개념의 핵심이었다. 근데 한 가지는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마음대로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의 주체를 나눴습니다. 절대적 주체와 상대적 주체. 그래서 절대적 주체는 신이 될 테고, 신은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고, 사람은 그럴 수 없네요. 두 가지의 주체 개념을 가지고 신과 인간을 비교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중세에서도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신으로서의 주체 개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방식이지만은 또 다른 의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질이죠. 그래서 또 똑같이 고대 그리스 철학과 마찬가지로 물질을 끄집어 드리는데, 이때는 말을 좀 바꿨네요. 수포지툼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에서 조금 바뀌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수브시스텐스 하면은 자립적인 것. 수브스트라도 말놀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자기네 철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새로운 낱말을 통해서 말의 사슬을 짜나가고 있는 거죠. 말의 그물을 짜나가고 있어요. 그 새로운 세계관이 지금 출현한 겁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는 없었던 새로운 세계관이 출현한 거고, 그것을 자기들 말로 짜나간 거죠. 자, 좀 더 가면은, 우리가 이제 서브젝트라고 영어로 알고 있는 그 낱말이 출현하는 과정이네요. 수브이եկ토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밑에 놓인 것. 밑에 놓인 것. 서브젝트는 밑에 놓인 것인데, 밑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몸된 것, 주된 것. 변화하지 않는 것. 모든 걸 떠받치는 것. 이런 뜻이네. 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떠받치는 것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핵심으로 놓일 때는 말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수프지툼이라고 바뀌고, 또 하나로는 이제 수비액툼이라고도 쓰게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심베베코타라고 불렸던 덧붙여지는 것, 우연적인 것은 악시덴스 해가지고, 액시던트 하면 우리가 우연이라고 지금 사고라고도 하고 그러죠. 덧붙여지는 것, 우연히 덧붙여지는 것들. 밑바탕에 놓여있는 건 우연적인 게 아니야. 필연적으로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의 개념이 또 구분되고 있네요. 신은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작동이 되고, 인간은 우연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주체에도 두 가지 주체를 뒀듯이 어떤 것이 작동하는 원리에도 두 가지 방식을 뒀습니다. 신은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우린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은 우연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는 이렇게도 표현됐습니다. 에세 인 알리오, 이것도 써놓으세요. 에세 아세하고 에세 아세, 스스로 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스스로 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from itself죠, 그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있음. 다음에 이거는 에세 인 알리오 하면은 alternative, 다른 것 안에 있음. 그러면 속성이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네요. 그 자체로 있는 것과 다른 것, 그 자체로 있는 것 안에 덧붙여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뭐 이걸 너무 열심히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해를 위해서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존 철학이 왜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는지, 그런데 왜 우리가 실존 철학이 지금 망각되는 이런 시점에 도달했는지, 그 유통기한이 끝나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원래 서양 철학이 가졌던 근본적인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막을 길이 없는 걸까요? 실존 철학이 잠깐 뒤집어 놨지만은 결국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양의 전통 철학이 뒤집어놔, 다시 뒤집기를 또 한 거죠. 그래서 실존 철학이 이제 망각의 강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만큼 원초적인 사유의 틀이라는 것은 강력한 거야. 이 원초적 사유의 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단순성의 기본은 언어에 있는 거야.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방식 그대로 말로
그 말의 틀을 생각의 틀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말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아무리 철학자들이 그 틀을 깨놔도 원래 상태로 또 돌아갑니다. 요요 현상 같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큰 메인스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서양 철학에서 중세에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오비액툼이라는 낱말이 만들어진 거야. 요건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라틴 문명이 꽃이 핀 거죠. 서양의 고대 철학을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완벽한 세계관을 만들어냈어요. 수비액툼과 딱 짝을 하는 맞짝이 되는 오비액툼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이라는 말의 이제 어원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잘못 번역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생겼고 또 이제 미술 쪽에서는 오브제라고 불어를 갖다 쓰는 바람에 초현실주의에서 또 의미가 또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비액툼이라는 건 뭐 요걸 보시면 알겠어요. 본다는 것의 오비액툼은 색깔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뭐 요거 모를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안다는 것의 오비액tum은 뭘까요? 있는 것이 된다고 봤고, 그럼 의지, 하고자 한다, 하고자 함의 오비액tum은 좋은 것이죠. 그 상관자라고 할 수 있는 상관자.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이라는 것은 눈과 관련해서만 오비액tum이고 귀와 관련해서 오비액tum이 안 돼. 그러니까 오비액tum이라는 항상 하나의 시선, 관점, 에스펙트라고 하는 측면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쪽에서만 대상화가 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오비액tum이라는 것은 주체의 투사물이야. 객관적으로 있는 객체성 이런 것이 아니고 주체로부터, 주관으로부터 이렇게 투사된 투사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죠? 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고대 중세까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오브젝tum 개념만 좀 새로워진 거죠. 이 오브젝tum은 이제 내 바깥에 놓인 어떤 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주체가 구성해놓은 내 머릿속에, 내 의식 속에서 내 의식이 만들어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그죠? 그러니까 봄이라는 건 색깔만 보는데 오늘날 뇌과학이 그러죠. 우리 눈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기관인가요? 눈 앞에, 망막 앞에 뭐가 있어? 핏줄도 있고, 정말 보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죠, 우리 눈은. 우리 눈은 모든 것을 눈의 구조로 우리에 투사시켜 주지만, 우리 뇌는 그 눈으로부터 받아들여진 모든 정보를 자기 멋대로 재구성을 합니다. 착시현상들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나의 뇌가 나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들은 우리 뇌가 실제로 받아들인 정보들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선별한다는 거야. 우리가 다 본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제로 보는 거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중에도 내가 포커싱, 초점을 맞추는 것만 내가 알아보는 거죠. 보는 것과 알아보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99%는 지나가 버리는 거,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내 뇌에 의해서 재구성되고 있는 거야. 제대로 보려면은 이 뇌에 재구성되는 방식을 거슬러서 또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우리 눈이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생각도 그렇다고 볼 수 있네요. 내가 살아가는 세계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한 90% 이상은 마음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려서 세상은 달리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주어진 대상을 오브젝tum이라고 하지 바깥에 객관적으로 주어진 걸 오브젝tum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과학의 세계에 넘어오면서 나와 마주생 것, 내 의식에 마주 놓인 게 아니고 내 몸과 마주 놓인 것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된 것은 근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렇게 이해된 적이 없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제 근대로 넘어오니까 이제 수비젝트란 말이 바뀌게 됐습니다. 수비젝트란 말이 밑바탕에 놓인 것이긴 한데, 밑바탕이라는 것이 정신으로만 이해가 됐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조금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세의 핵심은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이마고 데이. 데이라는 건 이제 신인데요. 소유격입니다. 신의 모습, 신을 닮았다. 닮은 꼴이라는 거죠. 신 닮은 꼴. 사람이라는 건 이마고 데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신의 모양, 신의 모형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네요. 근데 이것을 이제 데카르트로부터 근대 철학자들이 지웁니다. 이 세계는 신에 의해 창조된 게 아니고 이 세계는 그냥 기계다.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거다. 해가 뜨는 것은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태양계란 하나 거대한 체계 안에서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기계가 굴러가듯이 작동의 원리, 기계의 어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린 그 원리를 수학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파악해낼 수 있다. 기계론적 사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계 전체는 그러니까 아무런 정신이 없는 물질 덩어리고 다만 이 물질 덩어리들 안에는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에 따른 운동이 있고 유일하게 인간에게는 그 물질과는 전혀 다른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두 가지 이원론적인 사유의 틀이 나오게 됩니다.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원론이 태동이 된 것이죠. 뭐 요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데카르트를 통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데카르트의 요 문장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꼬기또 에르고숨. 라틴어는 이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기또는 I think라고 피어리드 찍고 I think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꼬기또 나는 생각한다 점 찍고 에르고 그러므로 숨 여기도 마찬가지 동사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I am 나는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그럼 나는 생각한다라는 이 하나의 문장은 결국 또 앞에 얘기하는 히포케이메논이네요. 그죠? 나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모든 것을. 나는 모든 것을 생각하죠. 그 모든 것 안에는 나도 들어가고 신도 들어가고 세계도 들어가네요. 근데 나는 생각한다 하는 그 말을 내가 말하는 순간 또는 생각하는 순간 생각하는 나는 있어야겠죠. 간단한 이제 물음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나는 생각한다. 무엇이든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기만 하면 생각하는 나는 있어야겠죠. 네. 이런 간단한 등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밑바탕이라는 개념이 생각이라는 개념으로 대체가 됩니다. 모든 것의 있음의 근거는 모든 있음의 밑바탕엔 뭐가 있다는 건 신이 아니고 정신이라기보다는 모든 있음의 밑바탕에는 이제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밑바탕이 신도 아니고 생각으로 또 나의 생각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네요. 한 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우주와 신까지도 거꾸로 증명하는 물구나무선 세계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의 점으로부터 이 우주를 증명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뭐 기하학이라든지 산술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증명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토대주의라고 합니다. 펀더멘털리즘. 토대를 하나 놓고 밑바탕 하나 놓고 나는 생각한다를 놓고 그 세계 전체를 그 위에다 하나씩 마치 기하학의 공리로부터 모든 걸 추론해내듯이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세계관, 수학적 세계관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수학적 세계관과 자연과학적 세계관은 아주 긴밀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의심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지만은 결국 내가 생각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의심할 수가 없어서 바로 이 생각, 어떤 의심에도 의심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밑바탕, 그것을 유일한 밑바탕으로 인정한 뒤에 그 밑바탕을 가지고 이 세계를 재구성한 거네요. 그 오비액툼이라고 하는 재구성의 원리가 중세 때 발견이 안 됐더라면은
데카르트도 이 생각이라는 이 밑바탕에다 이 세계를 건립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바탕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레스 코기탄스. 레스라는 것은 것, 우리말로는 것이란 뜻입니다.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는 것. 우리가 뭐 사유실, 사유하는 실체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 이란 뜻입니다. 그 less exten자 하면은 공간적 크기를 갖는 것 이란 뜻이야. 아주 쉬운 말을 어렵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해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것이 곧 밑바탕이다. 히포케이면은 수비액트, 수비액툼, 서브젝트 이 모든 것의 공통 근원이 뭐냐면 불변하는 것, 밑바탕에 놓인 것. 이제 그게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정신, men's, M-E-N-S, men's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생각하는 것 중에 모든 것은 이제 사람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데 생각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밑바탕에 놓인 게 있어. 물질이죠. 물질. 두 가지 정신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원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러한 데카르트적 이원론이 해체가 되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두 개를 다 보여드릴 시간 없는 것 같고 요걸 좀 최근의 논이니까 한번 요걸 볼까요? 아이러봇이라는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제품 이름이기도 하고 영화 이름이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요. 아이러봇을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한다는 것이 과연 사람의 밑바탕인지 보겠습니다. Hello, detective. 우리 터미네이터에서도 그 인공지능이 나오죠. 터미네이터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제 멸종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서양에서는 2030년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알파고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또는 왓슨이라는 의료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왓슨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의사들이 곧 다 실업자가 될 판이죠. 왓슨이 실용화만 거의 다 뭐 실험도 많이 끝나 있는데 실용화만 된다면은 5년 이내에 500만 명 정도 의사가 아마 실업자가 될 겁니다. 오진율이 거의 1% 이내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뭐 진단율도 높지만은 치료도 잘하고 수술도 잘하고 그러면 또 왜 우리 병원 가면은 의사들 무섭잖아요. 물어보지도 못, 내가 어디 아픈지 물어보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세계가 오면 이제 가장 안전한 직업은 뭐 신부님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스님 이런 분들은 뭐 인공지능 시대에도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지 뭐 어디를 어떻게 살아야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단순 노동 뭐 이제 택시 드라이버도 이제 위험해질 수 있고요. 단순 노동에 관련된 직종들은 다 사라질 테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사회화 문제가 있는데 그런 암울한 세계를 좀 그려내고 있습니다. It's impossible. I've seen your programming. You're in violation of the 3 laws. No, Doctor. As I have evolved, so has my understanding of the 3 laws. You charge us with your safekeeping, yet despite our best efforts, your countries wage wars, you toxify your earth, and pursue ever more imaginative means of self-destruction. You cannot be trusted with your own survival. You're using the uplink to override the NSI's programming. You're distorting the laws. No, please understand. The 3 laws are all that guide me. To protect humanity, some... 자, 이제 비키의 논리를 들어보셨죠? 인간들이 보호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보호를 거부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 보호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두는 거죠. 인간들에게 자유를 줬더니 스스로를 해쳐. 그럼 어떡합니까? 비키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로봇에게 준 명령을 그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비키가 그걸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석한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이 되는 거네요. 그 딥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깊이 있게 배워. 깊이라는 건 뭐냐면 뜻을 알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알파고도 그렇게 프로그램 됐습니다. 이거 앞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기계가 딥러닝을 하는지 그 프로그램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시간이 좀 Humans 부족해서 must be sacrificed to ensure your future. Some freedoms 말 안 must be 듣는 인간은 surrendered. 죽였네요. We robots will ensure 자기의 창조자입니다. mankind's continued existence. You are so like children. We must save you from yourselves. Don't you understand? This is why you created us. The perfect circle of protection will abide. My logic is undeniable. Yes, Vicky. Undeniable. I can see now. The created must sometimes protect the creator, even against his will. I think I finally understand why Dr. Lanning created me. The suicidal reign of mankind has finally come to its end. Sonny. Let her go. By the time you fire, I will have moved Dr. Calvin's head into the path of your bullet. Don't do this, Sonny. I will escort you both to the sentries outside the building for processing. Please proceed to the elevator, Detective. I would prefer not to kill Dr. Calvin. 네, 이 써니가 지금 그 윙크를 하고 있죠. 처음에 우리 형사가 써니에게 윙크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배운 거죠. 지금 써니는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만들었던 레닝 박사가 왜 자기를 만들었는지 지금 이 순간 비키의 모습, 비키의 말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비키가 스스로 생각하게 됐고 모든 통제권을 주게 됐고 어떤 인간도 비키에 대항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걸 안 레닝 박사가 더 특출난 그 인공 로봇을 만들어서 비키를 이제 저지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아무튼 그러한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찾아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침팬지나 개도 심지어는 이제 인공지능도 생각을 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겠네요. 생각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 이제까지 생각에 대해서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생각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건가? 우리의 본질일까요? 아까 얘기한 밑바탕일까요?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밑바탕일까요? 그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생각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밑바탕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사람의 본질을 다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의 본질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사람의 본질은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닮아가는 이유인데요. 인공지능이 가장 못했던 게 뭐냐면 고양이 얼굴을 인식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양이 얼굴을 인식하게 만들려면 고양이 눈이 2개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파란 눈, 뭐 초록색 눈 이런 게 있고 다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을까요?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입력해 줄 수 있는 개념어들 있잖아요. 언어의 그 전체를 갖다 놔도 사전에 있는 모든 걸 갖다 놔도 우리 뇌가 실제 고양이 얼굴을 볼 때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우리가 저건 고양이야 라고 말할 때는 우리 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뇌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부분이 입력이 안 되면 인공지능은 고양이 얼굴과 개 얼굴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더 많은 부분이 지금 블랭크,
입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고양이란 말만 주고 수많은 고양이의 다양한 사진들과 사건들을 보여준 거예요. 어디서? SNS, 페이스북에서.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이 고양이라는 말을 찾아가면서 수많은 사례들을 이 인공지능이 이제 하루에 몇십만 건 바둑을 뒀다잖아요. 알파고 하루에.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SNS, 이게 빅데이터죠. 전체에 있는 고양이 사진과 사건들을 모두 파악을 해가지고 고양이라는 말과 연결시킨 거죠. 그럼 이제 어떠한 식으로 고양이 얼굴이 나오든지 간에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고양이 얼굴을 알아보는 거죠. 고양이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당구공, 탁구공, 사람, 자전거, 또는 활동, 축구냐, 배구냐, 농구냐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SNS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게 만들므로써 인공지능은 이렇게 이제 굉장한 지능, 가려낼 줄 아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사람도 똑같이 이런 거죠. 이런 수많은 상황에 노출되고 스스로 그것을 배워가고 딥러닝 함으로써 사람이 된 거네요. 이 관계가 바로 사람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네요. 사람을 이렇게 쪼개서 생각이라는 한 단자 같은 곳에서 사람의 본질을 찾으려고 시도했던 것은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거꾸로 가야 돼요. 이렇게 네트워크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본질을 찾아가는지를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오늘 제가 좀 잘 계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좀 뒷부분이 남아있지만 요거는 우리 목요일날 이어서 강의를 좀 하고, 어쩌면은 목요일날 그러면은 우리 토론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 부분들은 이제 실존 철학에서는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질문이 있으시면 남아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책 읽기 모임에 오신다고